네, 반갑습니다. 자, 진짜로 예.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나. 자, 53페이지 할 차례죠.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한 거예요. 계약서 작성의 핵심적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랬을 때 그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규제하는데 내용 규제하고, 근데 형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형식은 서면이기만 하면 되죠. 서면. 꼭 어떤 법정서식을 써라 그런 건 없고, 내용을 규제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 기재하면 안 되겠죠.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고, 필요기사항은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라는 대학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필요기사항, 요게 권리 이전의 내용, 인적사항이고 물건의 표시고요. 조자는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교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잘 나오죠? 계약일, 요것이 물건의 인도 일시, 이삿날짜요. 요게 거래금액이나 그 다음에 계약금액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약정사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타 특약사항 이렇게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되고, 잘 나오고,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쓰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요게 개공이 이런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임등치, 그 다음에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입니다. 알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데, 거기 뭐 도장 찍는 건 아실 거고, 교부할 때는 양쪽에 주는데,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 거래계약서 교부죠 지금. 교부할 때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면 거래계약서 줄 때 확인설명서 같이 주고, 또 한 가지는 보증관계증서 사본, 두 가지를 같이 주게 되어 있고, 이때 보존은 몇 년간 보존하죠? 5년 동안 보존하는데, 이 보존해야 될 것은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아니면 사본도 오케이, 아니면 전자문서를 보존하는 경우도 다 된다. 선택사항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옳은 것을 했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틀렸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요기사항에 들어가니까 틀린 거고. 2번, 당해 중경이란 소공이 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소공도 같이 하는 거고요.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서면에 대해서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나, 반드시 이것을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권장사항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3번, 4번. 분사무소가 설치됐을 때는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면 대표자가 날인하고, 법인은 분사무소 그러면 책임자가 날인하고, 일단은 서명 및 날인이죠. 그 얘기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는, 거짓 기재 그러면 임등치고요. 징역이나 벌금 같은 거 없어요. 벌금도 없고요. 과태료 매기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거. 옳은 것은 그렇죠. 4번이 맞네요. 79번에서요. 다음 페이지 보면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했고요. 거래금액 지급일자는 요거죠. 거래금액의 지급일자 요거고요. 두 번째, 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 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긴 한데 거래계약서니까
근데 그것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에는 보존기간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기사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은 여기 필요기사항이 들어가고요. 4번에 보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또 나왔죠? 들어갑니다. 5번에 보면 담보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약정, 그것이 요 기타 약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런 것들이 기타 특약사항. 이걸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다.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다. 담보 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그 조문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다른 특약이 가능하죠. 면제하는 특약이 가능하죠. 면제나 감경하는 특약이 될 수 있죠. 네. 강행 규정이면 특약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80번 보시면 틀린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1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써야 된다. 틀렸죠? 꼭 써야 되는 건 없고. 2번 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것은 그쵸,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얘기인데 개공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네요. 근데 개공 얘기했죠. 예. 아니 위에 문제 자체에서 개공이 나와 있네요. 예. 위에 문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이렇게 나오지. 예. 그래서 임등치 맞습니다.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계약서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나의 거래계약에 이중계약서 쓴 것도 여기 들어가죠. 임등치.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4번은 계약서 4번, 원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몇 년요? 5년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하나 질문 드려봐요. 이 거래계약서 원본 또는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반드시 5년간 보존해야 됩니까? 반드시 보존해야 됩니까? 혹시? 왜 그러냐?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자동 보관이 돼요. 그때는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동 보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따로 보관할 건 아니죠. 이때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준경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죠? 네. 틀린 것은 1번이네. 81번 가시면 옳은 것은 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지겨워 죽겠네. 2번. 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교부하고 3년간 보존, 5년. 물론 무조건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본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되는 거지 뭐. 3번. 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하는 그 기간 동안 보존 안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요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요 각종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 거래계약서를 교부 안 했다. 거래계약서를 보존 안 했다. 거래계약서에 날인 안 했다. 하여간 대부분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의무 위반일 때는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봤던 요거 있잖아요.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쓴 요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뛰어넘어서 등록 취소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거래계약서 얘기가 나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작성 교부 안 했다든지 날인을 안 했다든지 보존 안 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랬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업무정지예요. 거래계약서 얘기만 나와도 업무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솔직히 100%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딱 하나 거짓 기재하고 계약서를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요런 상황일 때 요때만은 업무정지를 뛰어넘어서 임등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등치기 때문에 요때만큼은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안 했을 때는 뭣도 가능합니까? 업무정지도 되는 거야. 그래서 거래계약서 얘기 나오면 다 100%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요 밑에 것은 하도 이제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봐가지고 뭐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등록 취소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되겠고, 4번 지문은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또 남았죠? 기재사항이 아니다. 기재사항이에요. 5번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공과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요게 맞네요. 정답 5번. 자, 82번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갑이 개공이에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줘야 된다. 그쵸?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중개 완성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안 되죠. 특히 이건 판례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전세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써줬을 때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써줘버렸다. 근데 그 써간 전세 계약서 써간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돼서 대부업체에 가서 그 서류 집어넣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안 갚았다 그랬을 때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 써준 그 부동산 사장님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 판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때만 써줘야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 2번. 갑이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4번은 보존할 기간은 5년이다. 사실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4번만 보존하는 건 아니죠? 4번 또는 전자문서. 그죠? 4번 또는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 그렇게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 자,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이거 틀렸네. 및 날인이죠. 또는 그러면 안 되죠?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는 개공이나 소공은 어떻게 합니까? 서명 및 날인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을 때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맞고요. 5번. 국장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청하여서 그 사용을 권장해 볼 수 있다. 이것도 맞죠? 3번이 틀렸네요. 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요.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30조 조문에 써놓고 있어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책임지는 거냐면 자,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딴 사람한테 제공했다가 그 제공받은 사람이 사고를 치거나 그랬을 때 그 손해 입은 사람은 그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는 누구한테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거래 당사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어야 됩니까? 재산상 손해. 이거 물어달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두 가지 행위죠. 중개행위, 그 다음에 사무소 제공행위. 차이점은 중개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는 거고 사무소 제공행위는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고의나 과실, 즉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죠. 두 가지 경우. 중개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 사무소 제공 책임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중개행위냐 아니냐 요거 판단할 때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한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는 경매 알선행위도 들어가고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보는 것 보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는 자 이렇게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거래 이것도 직접거래지 중개활동이 아니어서 이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요 중개행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오피스텔에서 그 중개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세를 놓은 케이스죠. 직접거래라고 하죠. 직접거래. 그건 중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중개행위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배상 책임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하도록 돼 있고 이 보증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죠. 시기.
시기는 언제까지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은 세 가지인데 그건 모르실 분이 없고,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 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법인일 때가 이제 2억 이상, 법인일 때 2억 이상 이렇게 액수가 좀 올라가죠. 그리고 분사무소 하나당 1억 이상 추계하. 이런 건 아실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보증 설정 시기, 요것이 중요했는데 중간에 보증을 갖다가 바꾼다 그러면 그때는 공백기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한다 그런 거 했었어요. 네, 요거 기간 중에. 그 다음에 재설정 같은 경우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재설정하냐 이렇게 되면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지급돼서 사고 터진 경우는 그때는 지급된 때부터 그죠 15일 이내 재설정하시오. 여기 요때가 15일 이내가 나오죠. 재설정 요 두 가지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지급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쨌든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보증기관은 어떻습니까? 전 손해가 아닌데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그 점에서 개공과 보증기관이 다르죠? 개공은 뭐예요? 전 손해 이렇게. 더 나가서 개공이 혹시 고의로 사고 냈습니다. 개공이 고의로 사고 냈다.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까? 지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보증금을 지급했다. 사고 나서. 그러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증기관은 어떻게 해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개공한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공탁기관만큼은 보증기관이긴 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그죠? 공탁은 돈이 개공 돈이니까. 그리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이 지급됐을 때 재설정은 바로 지급한 때부터 15일 내 재설정한다. 이거 아주 잘 나오죠? 문제 보면 83번에서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재산상 손해만 물어줍니다. 이때는 고의과실이 필요합니까? 사무소 제공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고의과실 필요가 없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1번 지문 같은 거 얘기하면서 요를 쭉 얘기하면서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하면 틀립니다. 1번 얘기하면서.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줬을 때는 30일 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한다고 돼 있는데 30일 아니죠? 요거 틀렸네. 너무 쉬운 문제네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3번. 그 다음에 관계증서본을 주거나 직접 못 줄 때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그랬는데 이게 보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손님한테. 언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된 때입니다. 의뢰받은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 완성된 때 여기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보증 내용을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증빙서면을 주게 돼 있는데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위반하면 위반 시 옆에 적어놓으시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백과입니다. 백과.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3번 별표하시고. 어렵습니다. 4번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됩니까? 갱신이죠. 재설정 기간 만료일까지. 맞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셔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증 설정 시기 물어보고 있죠. 언제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 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시점 중요합니다.
84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자, 기업권부터 보면 지역농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시기 맞았죠?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서 증명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되죠? 액수는 7만 원 이상밖에 안 돼. 근데 언제까지요? 똑같이? 업무 개시 전. 리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딴 사람의 중개기 장소로 채용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때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었을 때는 1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꿀 수 있어요. 공제나 공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도 정확히는 옳은 말은 아닐 겁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었는데 기억 하나밖에 없죠? 85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또는 공탁하는 것인데 언제 하죠?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어요?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2번 땅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죠. 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돼요. 똑같이 업무 개시 전인데 다만 액수가 다르죠.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했을 때는 기간 만료 후 15일 내 다시 설정한다. 그런데 만료 후 15일 아니고 만료일까지. 그죠? 여기는 15일 넘으면 안 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게 보증 설정 안 하고 이 뜻이에요. 업무를 개시했을 때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 안 하고 영업 개시하면 임등치. 암기할 때는 우리가 손기정시 할 때 손자로 따서 암기했던 거예요. 임등치입니다. 마지막 5번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해 주었을 때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되겠다. 15일 이내죠. 아까 나왔던 지문하고 똑같아요. 자, 86번 가시겠습니다. 이번은 틀린 거. 1번 어려워요. 별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칠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중개사법에 따라서 진다. 안 지는 거. 중개사법 30조의 배상 책임은 누구의 배상 책임만 써놓은 거? 개공. 제3자 X죠? 하나 더. 여기 보면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만 물어주게 돼 있어요. 개공이. 그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진다. 여기도 3자 나오면 X. 여기도 3자 나오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3자 나오면 틀리는 것 같은데. 예. 자, 그 다음에요.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했다. 이렇게요.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 지는 거죠? 아까 여기요. 사기나 횡령한 거요. 자, 중개행위 들어갑니다. 개공이 배상 책임 질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법령이 정한 조치가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렇게.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채용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됐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겹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무소 제공 책임. 5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사망하거나 폐업했을 때는 몇 년 동안은 못 찾아온다. 3년이죠? 틀린 건 아까 몇 번인가? 1번이죠? 1번 지문 주의하셔야 되고요. 87번 갑니다. 옳은 것은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겠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그 시점은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개시 전이 아니고 완성된 때입니다. 여기도 별표해 두시죠. 중요합니다. 틀렸습니다. 1번.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고 나서 즉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되겠다.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을 반대로 쓰는 겁니다. 지금 출제 이유는 업무 개시하고 나서 즉시. 그럼 반대로 쓴 겁니다. X. 반대로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다. 자, 중개행위잖아요. 이때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고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진다. 속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지는 건 요거. 중개행위, 사무소 제공 책임.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딴 사람의 중개행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제가 지금 졸았습니다. 4번 빼먹었죠? 네. 자, 폐업했을 때는 그때부터 몇 년 내는 공탁금을 못 찾아온다? 3년이고요. 5번.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나올지 몰라요, 이거.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락에 빠졌었어요. 제가 빠진 오락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갤러그라고 하는 정말 오래된 오락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바로 밑에가 그 오락실이 하나 있어요. 아주 후진 오락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밥 먹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만나고 거기 많이 가고 막 그랬는데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갤러그 진짜 그 추억의 갤러그입니다 진짜. 예. 그랬다가 저희 선생님한테 자율학습 시간에 갔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가가지고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뒤에서 딱 기다리면서 그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선생님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너 여기서 뭐하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셔가지고 귀 끌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 된 건데 저는 그런 그 오락에는 별로 이제 그때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도 이제 대학교 때 또 유명했던 게 스타크래프트예요. 대학교 때 좀 했어. 날 좀 세봤어 그때 또. 그래서 어제도 이제 12시 정도에 이제 애들 출력할 게 있어갖고 프린트기가 없어. 컬러 프린트기가. 그래서 오락실에 가가지고 PC방이지.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가득 차가지고 막 열심히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옛날 생각나더라고. 스타했던 그 시절에. 예. 게임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했던 거 없어요? 뽀글뽀글도 있을 텐데. 예. 자,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정열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예. 밤새는 것도 힘들어, 그죠? 어쩌다 한 번씩 상가집 가고 그러면 빨리 오지 밤새려고 생각 안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치기도 했었지. 근데 싫어 이제 그것도.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자, 조금만 참으시면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예치제도가 나오는데 예치제도는 중간에 사고 날까봐 중립재개관에 해당되는 예치 명의자한테 돈을 묻어놓는 제도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가 예치제도죠. 묻어놓읍시다. 그죠? 이렇게 묻어놓자고 소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권고
해볼 수 있다. 그때 누구 이름으로 넣어놓자고 할 수 있냐면 예치명의자죠. 그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예치기관에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어놓읍시다. 여기서 주인공 예치명의자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공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한 6명까지 더해서 총 7명이 됩니다. 여기가 은, 공, 신, 보, 채, 전 이렇게. 자, 요게 은행이고요. 공제사업자입니다. 공제사업자가 협회를 얘기합니다. 협회라고 나왔을 때 몰라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험회사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 그 다음에 일반 손해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 보증보험회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채자는 우체국, 그죠? 전문회사, 총 7명. 그 밖에 제3자는 될 수 없다. 3자 안 돼요. 딱 7명은 돼요. 예치기관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자, 근데 요때 이제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예치명의자인 개공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의무가 뭐냐 그러면 일단 분리시켜놔야 되고 그 돈은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임의로 인출할 때를 대비해서 뭐 하도록 돼 있다고요? 보증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할까?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치시켜놓은 금액만큼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치 금액만큼 설정 이렇게 묻어놓은 돈만큼 이렇게 돼요. 예치 금액만큼 묻어놓은 돈만큼 1억 이상 2억 이상 아니죠. 이거 의무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뭐예요? 업무 정지. 근데 예치 제도만 갖고는 이 제도가 이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권고했을 때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빼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죠. 매도인이, 임대인이 사전 수령 제도입니다. 근데 미리 돈을 빼올 수만 있다면 오케이 해줄 텐데 미리 빼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보증인을 세워놓고 미리 가져가는 겁니다. 매도인이. 예. 자, 그러면 이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줄까요? 그러면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죠? 이러한 보증서를 갖다 누구한테 갖다 줘야 미리 돈을 빼올 수 있나요? 예치명의자. 돈을 관리하는 예치명의자한테 갖다 맡겨야만 미리 돈을 빼올 수 있겠죠? 요거죠, 요거. 자, 그리고 이때 예치명의자가 개공으로 활동하면서 실비, 비용 같은 거 쓸 수 있죠? 이 실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다른 말이 없으면, 약정이 없다면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죠. 매수자, 임차인 이런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실비는. 자,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은 혜택을 입으니까요. 매수인한테 물으라고 할 수 있겠다.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보시면 88번에서는요. 자, 예치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예요. 누굴까요? 보험회사 예치명의자에 들어가죠. 예치명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인 협회도 예치명의자 맞죠? 3번에 나와 있는 법원은 어떻습니까? 법원은 예치명의자 어디에도 없죠? 법원, 공탁기관인 법원인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없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최신관서도 예치명의자 될 수 있죠. 5번에 나와 있는 신탁업자도 되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89번 보시겠습니다. 89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된 실비는 실비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게 거짓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까지도 묻어놓자고 권고해 볼 수 있다. 예치 대상은 잔금도 들어가요. 잔금.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공탁해야 되겠다. 그죠? 이게 바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요거죠, 요거.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합니다. 이 뜻이에요. 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 설정. 이렇게. 이것도 맞죠? 4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요. 5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돼. 인출하면 어떤 제재 받는다고요? 업무정지. 틀린 게 1번이었네요. 자, 금지행위로 넘어갑니다. 금지행위가 총 7가지가 있죠? 금지행위 총 7가지. 근데 금지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 모든 종사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등자가 들어가요. 요 중에는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서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증, 직, 상, 투 이렇게. 그 다음에 수, 협, 판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증은 증서. 여기에 금지 증서입니다. 금지, 뭘 금지시키는가? 양도 금지 증서. 못 팔게 돼 있는 증서죠. 못 팔게 될까요? 청약 통장하고 찰거민 입주권 같은 딱지 이렇게 되죠. 이런 증서는 중개를 하면 걸리고 사타 팔고 매매를 하면 걸리고. 이런 금지 증서에는 아파트 분양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상가 분양 계약서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직접 거래하고 그 다음에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지만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한쪽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수여받아 의뢰인과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그죠? 직접 거래 이렇게 되면 직접 거래는 누구랑 한 겁니까? 의뢰인과 각종 거래 계약을 한 거죠. 매매, 임대차, 교환 뭐 등등등 의뢰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때는 직접 거래에 관련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또는 일체를 맡은 수임인 이런 사람과 거래를 했을 때도 어디에 들어가요? 직접 거래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껴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지. 예. 자, 투자는 뭐죠?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투기 조장행위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자, 미등기 건물인데 미등기 부동산인데 전매하게끔 어떻게 했을 때요? 알선했을 때요. 미등기 전매 알선 그랬을 때가 투기 조장행위다. 미등기 전매 알선했는데 그때 미등기 전매한 사람이 실제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어요. 이득을 못 봤어요. 그래도 미등기 전매를 알선한 그 행위 자체는 여전히 뭐다? 투기 조장행위다. 이렇게 전매 차익이 없어도요. 자, 숫자는 뭐죠? 조가보수, 조가실비 요거 얘기하죠. 복비를 많이 받은 거. 이때는 중개 활동에 대한 보수를 많이 받았을 때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대행료, 컨설팅료 이런 거. 권리금에 대해서 알선해주고 받은 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보수에 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은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자, 많이 받았을 때 금지행위가 되는데 이때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사례비, 증여, 기타, 광고비 등등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다 합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받아야 금지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받는 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요구만 했다 그랬을 때는 아직은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금지행위가 아니다. 요구, 약속만 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초과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부도가 났다 아니면 돌려주었다 그래도 금지행위가 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협자는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하는 행위.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저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게 협조행위에 들어가죠. 일단 판자가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매자는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죠. 중개상물 물건에 대해서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요. 요게 금지행위다. 그러니까 임목에 대해서 매매업을 하면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잠 깨려고 그래 지금. 다시 한번. 임목에 대해서 매매업을 하면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중개대상 물건에 임목 들어가잖아요. 잘라고 그래. 매매업 금지행위 맞습니다. 몇 항 몇 반? 1항 1반. 금지행위죠? 자, 지우지 마시고 주무세요.